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자, 공학대학원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수업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의사결정 나무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한 이론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결정 나무는 지금까지 배웠던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선형 회귀 분석과는 다르게 분류와 회귀를 모두 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방법론들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요. 다중 선형 회귀 분석,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같은 경우에는 회귀, 리그레션을 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즉, y 값이 실수일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고요. 반면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분류를 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y라는 게 어떤 클래스 1부터 클래스 k까지 중에 하나로 이제 그 디스크리트한 아웃풋 또는 그 레이블을 갖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측 모형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설명할 의사결정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분류와 회귀를 둘 다 할 수 있는 방법론, 그러면서 매우 특징적인 장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들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을 하면서 시도하게 되는 기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같은 경우는 아까 이론 시간에 설명을 했었던 것처럼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잘 구분하는 하나의 직선을 찾는 방식으로 모델이 학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들, 분류에 관련된 알고리즘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알고리즘들을 여러 개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떠한 단일 분류기도 다른 분류기들에 비해서 모든 경우에 항상 우월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와 문제와 상황에 따라서 최적의 알고리즘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있는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같이 보자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데이터들은 전부 같은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SVM 같은 경우에 약간 달라 보이는데 이게 X, Y 축이 지금 달라서 그렇지 5가지의 알고리즘이 적용된 데이터셋이 동일한 데이터셋인데 지금까지 배웠던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선형으로 분류를 하게 되겠고요. 의사결정 나무 같은 경우 오늘 배우게 될 의사결정 나무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이러한 어떤 그 수직인 선들의 조합으로서 분류를 하게 되고 랜덤 포레스트는 매우 복잡한 경계면을 가지고 있고 SVM은 이번 학기에는 다루진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이 경계면을 좀 이제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에서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굉장히 유사한 분류 경계면을 갖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함에 따라서 굉장히 꾸불꾸불한 모형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동일한 데이터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알고리즘이 추구하는 목적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해서 도출하는 분류 경계면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핵심은 이 중에 어떤 하나의 경계면도 다른 경계면에 비해서 항상 우월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 트리, 분류 모형부터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어떤 이제 그 변수들의 조합들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자 하는 규칙을 만드는 건데 이 아웃풋 모델 자체가 set of rules 해서 규칙의 집합이 되고요. 그 규칙의 집합을 한 번에 표현을 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트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나무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를 만들면 최종적인 결과물이 뭐가 됩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이 트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용어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이 각각을 이 네모들을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가장
위에 시작점이 되는 노드를 루트 노드라고 부릅니다. 뿌리 노드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원래 나무는 이렇게 생겨 있으면, 이 그림은 너무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여기가 이제 루트죠. 근데 나무를 이렇게 거꾸로 이제 180도 뒤집어 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요 노드는 뭐가 되냐면, 그래서 리프 노드가 됩니다. 제일 밑에 루트가 있고 제일 끝에 이제 이파리가 있어서 리프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걸 이제 뒤집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각각의 노드들에 대해서 화살표로 연결된 건 뭐냐면, 화살표가 시작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페런트 노드라고 부릅니다. 부모 노드라고 부르고요. 요 부모 노드를 통해서 갈라지는 노드들을 차일드 노드라고 부릅니다. 자식 노드라고 부르지요. 요 노드 안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상에서 보면 페런트 노드는 전체 데이터를 모두 아우르는 이 전체 공간이 되겠고요. 리프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분할이 돼서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arent 노드에서 child 노드를 만들어낸다라는 얘기는 어떤 한 영역을 구분을 해서 2개 이상의 영역으로 쪼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빨간색들이 있고 파란색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잘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러한 선을 이렇게 그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분되기 전이 바로 페런트 노드가 되는 것이고, 구분되고 난 후에 이 양쪽에 해당하는 영역들이 2개의 차일드 노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정의에 의하면 루트 노드는 차일드 노드만 있고 페런트 노드가 없는 노드가 되는 것이고요. 리프 노드는 페런트 노드만 있고 차일드 노드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알고리즘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이 방법론, 알고리즘에 대한 해석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걸 왜 이제 사람들이 초반에 많이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선호하느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예측 결과물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다. 이 설명이라는 게 사람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특정한 교과서에 나온 이제 데이터인데, 어떤 아이의 엄마가 과거 2주 동안의 이 아이의 그 행동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과연 오늘은 밖에 나가서 놀자고 할 건지, play가 그거고요. 아니면 그냥 집 안에 있을 건지, don't play가 이겁니다. 과거 2주 동안을 가지고 한번 관찰을 해봤더니 14일 중에서 9일은 나가 놀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5일은 그냥 집안에 조용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거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날씨였을 것이다. 그래서 날씨를 찾아서 확인을 해봤더니 맑은 날과 흐린 날과 비 오는 날 3가지 경우에 대해서 맑은 날이 총 5건 있었고요. 흐린 날이 4건 있었고 비가 오는 날이 5건 있었는데 흐린 날은 무조건 나가 놀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또 맑은 날 기준으로 봤을 때 또 습도를 또 한번 살펴봤더니 습도가 70% 이하인 쾌적한 날은 나가 놀자라고 전부 그랬고요. 이틀이 있었는데 70%보다 높은 약간 꿉꿉한 날에는 나가 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을 한번 살펴보면 이번에는 바람이 부느냐 아니냐가 나가 노는지 아닌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람이 불었을 때는 나가 놀지 않았고요. 2번 다. 비가 오지만 바람이 불지 않은 날이 3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전부 나가 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의사결정 나무를 가지고 전날 뉴스를 보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혼잣말로 내일은 또 저 녀석이 나가 놀자고 조르겠는데 라고 하면 이제 옆에 있던 아빠가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봐봐, 내가 말이야 과거 2주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봤더니 내일은 비가 온대. 여기까지 이렇게 갑니다. 근데 비는 오지만 바람은 안 분대. 그런 상황에서는 지난 2주 동안 3일이 거기에 해당하는데 모두 다 나가 놀았으니까 내일도 나가 놀자고 할 거야. 또는 내일은 나가 놀지 않겠는데 어떤 날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물어보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봐봐. 내일은 맑겠대. 그런데 습도가 되게 높네? 그러면 그런 날은 안 나가 놀았으니까 내일도 얘는 그냥 밖에 나가 놀지 않고 집에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나가서 놀 것이다, 놀지 않을 것이다를 예상하는 것에 더해서 거기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일련의 규칙들, 그래서 set of rules라고 표현을 하죠. 일련의 규칙들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나무가 처음에 이제 머신러닝을 이제 시도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특징이냐면 이제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방법론들은 왜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왜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는 얘기는 사람의 언어로 대답을 못하는 것이지 수학적인 포뮬레이션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잘 아는 알파고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알파고가 바둑을 두다가 갑자기 이번 내 차례에 어딘가에다가 이제 바둑판이 이렇게 바둑판이 있으면요. 이 중에서 제가 이제 흰 돌인데, 아니 검은 돌인데 갑자기 저한테 여기다 놓으래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왜 내가 여기다 놔야 되냐? 물어봤을 때 알파고가 내어줄 수 있는 대답은 뭐냐면 여기에다 두었을 때 당신이 이 게임에서 질 확률이 가장 낮아집니다. 라는 겁니다. 어떤 기보라든지 이 주변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면 그냥 네가 이겨 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매우 만족스러운,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바둑 시합의 목적은 이기는 거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본능적인 궁금점인 왜라는 why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해주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의사결정 나무는 그걸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이제 머신러닝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용어들을 이제 나무에서 실제로 많이 따는데, parent 노드는 스플릿 하기 전, 분기하기 전 노드를 의미를 하고요. child 노드는 스플릿 된 후의 노드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 노드는 바로 child 노드만 있는 노드가 되겠고요. leaf 노드는 parent 노드만 있는 노드들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분기가 되지 않는 노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고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split criterion.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모 노드가 자식 노드로 구분이 돼야 되는가? 이 구분 기준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찾아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여기서의 카트는 이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의 약자입니다. 마트의 카트가 아니고요. 이 classification tree는 또는 카트는 굉장히 단순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선형 회귀 분석이나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정통 통계학에서 이제 출발을 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규화라든지 또는 이 결측지가 있으면 작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굉장히 엄격한 분포에 대한 가정과 데이터의 전처리가 필요한데 그걸 조금 내려놔도 됩니다. 좋은 말로 하면 대충 해도 돌아간다. 나쁜 말로 하면 대충 해도 돌아간다라는 얘기고요. 좋은 말로 하면 뭔가 좀 그 현실적인 practical 유용성이 높다, 현실적 유용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보는 것처럼 numeric 데이터와 categorical 데이터를 동시에 핸들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펴보면요, 선형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 fuel 타입을 원 없이 코딩했었던, 원핫 코딩했었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도 마찬가지고요. 통계학에서 파생된 알고리즘들은 기본적으로 카테고리컬 데이터를 바로 핸들링을 할 수가 없고 이거를 어떤 특정한 장치에 또는 기법에 의해서 숫자형으로 바꾼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의사결정 나무는 이 과정이 필요 없이 한 번에 핸들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사결정 나무 카트를 학습시키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곳에서 이런 용어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계열의 알고리즘입니다. 첫 번째, 카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chi-square aided decision tree라는 방법론이 있고요. C4.5 또는 C5.0 이렇게 C 다음에 이 버전이 붙은 방법론도 의사결정나무. 그래서 카트나 카이드나 C 계열을 전부 decision tree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중에서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인 카트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recursive partitioning, 재귀적 분기고요. 이거는
부모 노드로부터 자식 노드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분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프로닝을 하는 과정, 가지치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Recursive Partitioning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를 구분을 하는데 그 구분이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child node로부터 다시 한번 구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재귀적으로 영역을 분할해 갑니다. 언제까지? 특정한 종료 조건을 만족시킬 때까지. 근데 아무렇게나 분할을 하는 게 아니라 분할하기 전보다 분할한 뒤에 child node의 purity가 더 증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기점을 찾아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할게요. 자, 이 purity를 측정한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impurity, 다시 말하면 불순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트에서 사용하는 것은 지니 인덱스고요. 지니 인덱스는 어떤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A라는 영역에 대해서 M개의 관측치가 있을 때 이 지니 인덱스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1에서 K는 범주의 개수고요. 각각의 범주에 대한 M 레코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M 클래스가 됩니다. 각각의 클래스들이 가지고 있는 비율의 제곱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요 예시를 가지고 한번 보면요. 요걸 보면요. 총 지금 데이터가 16개가 있는데 주황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고요. 파란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역에 대한 지니 인덱스로 측정한 임퓨리티는 1에서 전체는 1이니까요. 1에서 파란색에 해당하는 6개, 16분의 6의 제곱을 빼고요. 주황색에 해당하는 10개, 16분의 10을 제곱을 해서 빼면 0.47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컴퓨터한테 인식시키는 거죠. 이러한 데이터 분포가 있는 초록색 사각형의 impurity는 지니 인덱스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0.47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지니 인덱스의 특징은 한 영역이 전부 같은 범주만 있을 때는 당연히 1 빼기 1분의 1의 제곱 빼기 1분의 0의 제곱이니까 0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값이 가장 클 때는 각각의 범주들이 균등하게 섞여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1에서 절반의 범주 또 절반의 범주를 계산을 하면 0.5가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0.47은 0.5에 되게 가깝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불순도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원래 지금 가지고 있는 공간을 두 개의 공간으로 분할을 해본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체 초록색 영역이 parent 노드이고요. 위아래로 나뉜 영역이 child 노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지니 인덱스는 지금 보시는 이 식과 같이 계산을 하게 되는데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요.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지니 인덱스를 따로 계산을 한 다음에 각 영역이 가지고 있는 객체 수를 이용해서 가중합을 하라는 뜻입니다. 위쪽에는 여기서 보시면 주황색이 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체가 8개가 있기 때문에 이 RI라는 값이 0.5, 지금 0.5로 나뉘는 것이고요. 아래쪽에는 주황색이 3개가 있고 파란색이 5개가 있는 겁니다. 이걸 따로따로 계산을 각각의 영역에 대한 지니 인덱스를 계산을 해서 위아래에 8개씩 배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분포하기 때문에 전체 영역의 50%씩 분포하고 있다라는 이 가중치를 이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값이 0.34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경계면 이렇게 구분해서 스플릿을 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것이 바로 여기서 보시는 information gain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분기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니 인덱스의 값은 앞장에서 0.47이었습니다. 그리고 분기를 하고 났더니 지니 인덱스 불순도가 0.34가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줄었지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0.13만큼 줄었죠. 요 0.13이 바로 요 분류 경계 스플릿하는 기준값의 효과라고, 정량적인 효과라고 이제 우리가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인포메이션 게인이 큰 스플릿을 찾아야 될까요? 작은 스플릿을 찾아야 될까요? 당연히 같은 값이면 인포메이션 게인이 가장 큰 스플릿을 찾아서, 스플릿 기준을 찾아서 영역을 분할해서 하나의 패런트 노드를 2개 이상의 차일드 노드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임프리티를 계산하는 게 있어서 R 스크립트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지니 인덱스가 계산이 제일 쉬운데, 왜냐하면 로그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R 실습을 할 때는 우리가 이 deviance라는 이제 임프리티 메저를 쓰게 됩니다. 이거는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는 것처럼 nk, i번째 영역에 해당하는 그 객체의 수 곱하기, 그러니까 i번째 영역에 해당하는 k번째 범주의 객체 수 곱하기 로그 pik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다시 한번 보자면 여기서의 디비언스는 주황색이 10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은 16분의 10이고요. 파란색이 6개가 있고 해당하는 비율은 16분의 6이니까 이거를 전부 다 계산을 해서 곱해주면 21.17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언제 0이 되느냐? 모든 객체들이 전부 다 하나의 범주에 속했을 때가 0이 되니까 이것도 역시 낮으면 낮을수록 순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서의 데비언스를 다시 한번 구해보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쪽의 영역은 주황색이 7개, 파란색 하나이고요. 주황색이 7개, 파란색이 하나이고요. 아래쪽 영역은 주황색이 3개, 파란색이 5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6.53, 10.59가 나오고 이걸 더하면 16.62가 나옵니다. 그러면 데비언스 입장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인포메이션 게인은 스플릿 하기 전에 21.17이었고요. 스플릿 한 뒤에 16.62가 되니까 빼면은 이제 4.55만큼이 바로 이 스플릿 기준의 효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져다가 이 recursive partitioning에 대한 예시를 한 가지를 간단한 데이터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각화를 해야 되니까 변수는 2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household의 그 집들이 미국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아파트에 살지만 미국 사람들은 전부 주택에 살지 않습니까? 이 잔디깎기 기계를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예측을 해서 소유할 것 같은데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 프로모션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의 데이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변수는 2개가 있습니다. 그 집에 월 평균 소득이 있겠고요. lot size라는 게 집 크기입니다. 그랬을 때 소유한 여부인 것이죠. 원래는 이게 데이터가 이게 12개고 2개니까 24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 맞습니다. 24 곱하기 3차원의 데이터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 분량이 이 슬라이드의 그 길이가 세로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원래 데이터는 이렇게 밑으로 이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 데이터를 2차원상에다 그려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하고자 하는 바는 눈으로 한번, 감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의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특정 축에 반드시 수직이어야 됩니다. 이게 의사결정나무가 갖는 굉장히 큰 알고리즘적인 특징이고요. 이 특징 때문에 설명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대안을 그으세요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그어봐도 되고요. 이렇게 그어봐도 됩니다. 그런데 대각선으로 이렇게 긋는 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없애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색깔들에 해당하는 대안들을 막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막 이렇게 그립니다. 이 중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 원래 영역을 구분을 해야지만이 흰색과 검정색을 가장 잘 구분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100% 구분은 안 되지만 나름대로 잘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분기하기 전보다 분기한 뒤에 불순도가 낮아져서 그 분기점으로 인한 information gain, 정보 획득이 가장 큰 것을 찾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다시 다 지울게요.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정렬을 시킵니다.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여기선 지금 우리는 last size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질문이 하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income부터 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어차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질 겁니다. 자, last size를 기준으로 가장 작은 값부터 가장 큰 값까지 이렇게 정렬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떠한 이 스플릿 포인트가 인포메이션 게인이 가장 클지를 모르니까 사실은 모든 경우 수를 다 해보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last size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도 스플릿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쭉 해서 24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으니까 값들의 중복이 없다. 여기서는 사실 중복이 여기서 보이긴 합니다만은 중복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스플릿을 해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23개입니다. 이걸 last size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income에 대해서도 해야 되니까 2 곱하기 24에서 46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지만이 첫 번째 최적의 스플릿 포인트가 어딘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구분을 하면 스플릿 포인트는 14.0과 14.8 사이의 중간값이기 때문에 14.4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역을 last size가 14.4보다 작은 영역과 14.4보다 큰 영역으로 나눕니다. 이렇기 때문에 설명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설명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영역의 의미는 뭡니까? last size는 14보다 작습니다. 14.4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진인덱스 기준으로 불순도를 계산을 해보면 전체 24개 가구 중에서 12가구는 소유자고요. 12가구는 소유하지 않은 가구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0.5가 나옵니다. 스플릿을 하면 이쪽 위에 있는 영역이 여기에 해당하는 24분의 1이 되겠고요. 아래에 있는 이 영역이 24분의 23이 됩니다. 한 명만 위에 있는 영역 중에서 한 명이 non-owner이기 때문에 1 빼기 1의 제곱 빼기 0, 1분의 0의 제곱이 되고요. 나머지 23명 중에서 12명이 오너이고 11명이 non-owner가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가중합 24분의 1, 24분의 13 그려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계산해보면 0.48입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이 기준점이 얼마만큼 효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대답이 0.02만큼 효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다 해봅니다. 하나씩 내려가면서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분류 기준점이 이렇게 됩니다. 요 점이 되겠고요. 이 점은 어디가 되느냐면 바로 last size 기준으로 19.0일 경우에 여기서 지금 초록색으로 보여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그리면 이렇게 구분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 영역과 아래쪽 영역으로 구분을 한 게 첫 번째 스플릿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분기가 한 번이 끝났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recursive partitioning, 재귀적 분기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위쪽 영역에도 흰색과 검정색이 섞여 있고요. 아래쪽 영역에도 흰색과 검정색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기가 된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프로세스를 다시 태우는 겁니다. 트리 스트럭처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마다 다른데 여기서의 개념을 보면 자, 첫 번째 parent 노드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변수는 무엇이냐면 스플릿에 사용된 변수 그리고 이거는 사용된 값입니다. 결국 last size는 19를 기준으로 해서 관례상 왼쪽이 더 적은 값이니까 19보다 작은 케이스가 12건이 있었고요. 19보다 큰 케이스도 12건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 숫자는 지금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자, 두 번째 스플릿은 이제 위쪽과 아래쪽이 완벽하게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귀족 분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질문 위에서부터 해야 되나요? 아래서부터 해야 되나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위를 먼저 해도 되고 아래를 나중에 해도 되고요. 또는 아래 영역을 먼저 해도 되고 위를 나중에 해도 됩니다. 어차피 다 할 거기 때문에 요 강의 자료에서는 아래 영역을 먼저 했고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이제 두 번째로는 인컴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스플릿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보시는 84.0과 85.5 사이이고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 스플릿 기준을 잡는 것은 철저히 정량적으로 인포메이션 게인이 가장 큰 점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lat 사이즈를 가지고 한번 구분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인컴으로 구분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닐 수도 있다. 우연히 이렇게 된 거란 뜻입니다. 예를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상황을 한번 좀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이렇게 검정색 동그라미와 빨간색 X표들이 있는 상황에서라면 첫 번째 스플릿은 당연히 어디서 되느냐?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스플릿이 됩니다. X2라는 변수를 가지고 스플릿을 했겠죠? 두 번째 스플릿은 어디서 될까요? 여기서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인포메이션 게인만 크다면 한 변수가 반복적으로 여러 번 스플릿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이 오른쪽 하단에 해당하는 영역은 검정색 데이터 포인트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분할할 필요가 없는 노드, 순도, 퓨리티가 100%인 노드 또는 임퓨리티가 0이 되는 노드라는 뜻이고요. 이걸 바로 재기적 분기에서의 리프 노드가 완성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더 이상 분기할 필요가 없는 리프 노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아까 처음에 lat 사이즈 기준으로 12보다 작은 영역이 아래 영역이었고요. 인컴 기준으로 84.75보다 큰 영역이 오른쪽 영역이었는데 네모 박스가 쳐졌죠. 리프 노드로서 더 이상 분기하지 말아라 얘기입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 하냐면 더 이상 인포메이션 게인이 없어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얘를 우리는 이제 요 용어를 full tree라고 표현을 합니다. full tree의 특징은 주어진 데이터를 같은 점 위에, 같은 그 공간상에 서로 다른 범주가 완벽하게 겹쳐져 있지 않는 이상은 100% 구분이 가능합니다.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하나의 영역을 찍더라도 그 네모칸 안에는 오로지 검정색 점들만이 있거나 하얀색 점들만이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죠. 자, 이거를 이제 하게 되면 나중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것이냐, 해당하는 리프 노드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속하는 영역의 주변 객체들의 비율을 보고, 여기서는 사실은 전부 100%일 때지만 비율을 보고 해당하는 범주로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파트인 프루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풀트리가 과연 좋은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선형회귀 분석에서 한번 강조를 했지만 반드시 우리가 지속적으로 숙지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진 데이터는 y라는 정답이 있으면 얘는 x라는 데이터의 함수로서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항상 엡실론이라는 노이즈가 실제 데이터에선 끼어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이즈가 끼어든 학습 데이터를 100% 구분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학습하지 말아야 할 이 노이즈의 특성까지도 외워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노이즈는 랜덤이기 때문에 또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만 학습을 하고 이건 학습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풀트리는 어떤 상황이냐? 이 전체를 모두 풀트리는 학습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노이즈에 대한 그 학습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후처리를 한 장치가 바로 프루닝, 가지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리커시브 파티셔닝 같은 경우에는 리프 노드들이 전부 100% 순도를 가졌을 때 왼쪽 그림으로 살펴보자면 요 동그라미와 X 표시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 네모칸들이 굉장히 복잡한 모양을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풀트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오른쪽 그림으로 보면 트리의 뎁스가 커질수록 학습 데이터에 대한 에러율은 당연히 0에 가깝게 낮아질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동일한 메커니즘에서 생성된 다른 형태의 노이즈가 섞인 데이터를 대입을 해보면 그걸 이제 테스트 데이터라고 표현하겠죠. 해당하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성능은 처음에는 일반적인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까지는 x가 가지고 있는 패턴 fx를 찾아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에러율이 같이 줄어들다가 이쪽에 대해서는 학습용 데이터에 존재하는 노이즈 엡실론만을 학습을 하게 되니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땐 당연히 엡실론이 다르니 점점 이렇게 더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루닝의 목적은 적당히 이쯤에서 끊어주자. 그래서 일반화 성능을 확보하자. 비록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가 100%가 되지 않더라도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확도를 확보해 주자라는 게 바로 프루닝의 목적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full tree라는 거는 오버피팅의 과적합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요. 그 과적합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결국은 뭐냐? poor generalization ability. 다시 말하면 새로운 비슷한 메커니즘만 새로이 생성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예측 성능이 저하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쪽 파트 정도에서 이제 트리를 좀 이렇게 단순화시키자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스플릿이 진행될수록 트레이닝 데이터는 0에 가까워지고요. 0에 가까워졌을 때가 바로 풀 트리가 만들어지는 종착점입니다. 종료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으니 일반화 성능에 한계가 있으니 이렇게 갔다가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 강의 자료에서 설명드리는 이 포스트 프루닝의 방식은 이렇게 쭉 풀 트리까지 갔다가 어랏 여기가 아닌갑다 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강의 R 실습할 때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걸 지워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트리가 진행이 될 때 어느 일정 수준 이상 되면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프리프루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풀트리를 만들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요 프루닝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포스트 프루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후적 가지치기, 앞에서 설명했던 거는 사전적 가지치기. 지금 강의는 원래는 프루닝이 사후적 가지치기로 처음 시작이 됐는데 효율성 측면에서 거의 대부분의 그 소프트웨어들은 사전적 가지치기, 프리프루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루닝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가지치기는 여러분들 혹시나 뭐 원예나 뭐 이렇게 그 식물을 기르는 거에 조예가 있으면 잘 아실 텐데 실질적으로도 너무 가지가 많으면 식물들이 잘 안 자라니까 진짜로 뭐 가위나 톱으로 이렇게 잘라버리는 이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게 프루닝인데 머신러닝에서의 의사결정나무에서의 프루닝은 이 스플릿 포인트를 지운다는 얘기는 분할됐던 영역을 병합한다. 다시 말하면 이쪽에 해당하는 영역이 지금 원래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영역으로 분할이 되어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하나의 영역으로 병합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병합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을 무엇을 쓸 것이냐? 바로 cost complexity, 비용 복잡도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비용 복잡도는 두 가지의 텀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에러는 뭐냐? cost complexity, 오분류된 객체의 비중인데 학습 데이터가 아닌 독립적인 검증용 데이터에 대한 에러율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델이 클래시피케이션 트리가 잘 작동을 하려면 이 에러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LT가 지금 여기 LT가 빠졌네요. LT는 뭐냐면 바로 number of leaf node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이 파트는 이 두 가지를 이제 결합한다는 뜻은 뭐냐면 알파는 이 둘 사이의 범위가 다르니까 이제 보정해주는 어떤 가중치고요. 같은 에러 레이트라면 훨씬 더 단순한 트리를 선택하겠다. 또 같은 개수의 리프 노드라면 복잡도가 같다면 당연히 에러 레이트가 낮은 걸 선택하겠다. 이 두 개를 복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게 바로 코스트 컴플렉시티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표현을 하자면요. 1번 트리와 2번 트리는 둘 다 리프 노드가 5개씩 있는데 1번 트리의 밸리데이션 에러는 10%고 2번 트리의 밸리데이션 에러는 15%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1번 트리를 선택을 할 겁니다. 반면에
똑같이 15%의 에러 레이트를 갔는데 1번 트리는 리프 노드가 4개가 있고요. A 트리는 B 트리는 리프 노드가 5개가 있습니다. A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코스트 컴플렉시티가 갖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시도를 설명을 해보면 Recursive Partitioning에 의해서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의 영역이 계속적으로 분할을 함으로 인해서 풀 트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역산을 해서 여기서 봤더니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스텝에서 이쪽 영역은 굳이 분할을 하지 않고 병합을 하는 게 코스트 컴플렉시티 관점에서 더 낫더라 해서 병합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없어졌죠. 두 번째 스텝에서는 여기가 없어졌고요. 세 번째 스텝에서는 여기가 없어지고 네 번째 스텝에서는 여기가 없어지고 다섯 번째 스텝에서 여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프로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분류 경계면으로 보자면 왼쪽에 있는 게 풀 트리였는데 이게 프로닝이 된 다음에 이렇게 단순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특징은 뭐냐면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오른쪽 하단 말고 나머지 3개의 영역에 대해서는 검정색과 흰색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차라리 이렇게 풀트리를 만드는 것보다 프로닝을 한 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예측 성능이 더 낮다는 뜻이죠. 그럼 아까 페이지에서 예측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새로운 데이터가 만약에 이 점에 위치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은 검정색과 흰색 중에서 어떻게 판별이 돼야 되느냐? 여기서는 이제 화이트로 할당이 되겠죠. 질문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이트일 가능성이 몇 %냐? 라면은 이 P 화이트일 확률이 얼마냐라고 하면 이 영역에 지금 객체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화이트니까 3분의 2다. 이렇게 답을 내어주는 것이고요. 반면에 여기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 데이터는 P 화이트일 확률은 이거는 우선 이제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냐면 블랙으로 이제 의사결정이 되겠고요. 블랙일 확률은 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중에 8개니까 9분의 8 이렇게 이제 답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실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계속했었던 퍼스널론에 해당하는 데이터이고요. 개인 대출 이용료, 여기선 지금 원래는 아까는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서는 yes, no가 아니라 0, 1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대로 이 카테고리 변수를 사용을 해도 알고리즘이 잘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개인 대출에 해당하는 요 값이 바로 y 값이 되고요. 나머지 모든 변수들이 일련번호 빼고 요 변수들이 이제 x가 돼서 둘 사이에 y는 fx를 찾는 의사결정 나무를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만들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최적의 가지친 나무는 의사결정 나무가 마디가 6개 있을 때가 최적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었고요. 최종적인 결론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 소득이 92.5보다 큰 사람들은 417명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교육 수준이 1.5보다 높은 사람들은 157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득 수준이 114.5보다 큰 사람들은 이제 27명이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1번이란 게 사실은 no입니다. 여기서는 0번이 yes고요. 1번이 no고요. 0번이 yes라서 자, 이런 상황에 처한 고객들은 신용대출을 이용하지 않는다 또는 승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는 0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보면 소득이 92.5보다는 큰데 교육 수준이 1.5보다는 낮고 가족 수가 2.5명보다는 높으면서 소득이 116보다는 낮은 사람들은 대출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각각의 리프 노드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경로를 타고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의사결정나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이제 프로닝된 트리를 통해서 한번 아까 예전 예시로 보면
이렇게 이제 룰이 만들어지니까 실질적으로 시스템의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는 이렇게 만들어진 룰을 그냥 대입을 해서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은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의사결정나무의 분류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회귀를 위한 트리를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귀 모형에서의 최종 예측 값은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영역에 해당하는 객체들의 종속 변수의 평균 값으로 예측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색깔은 그냥 무시를 하세요. x1과 x2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은 y 값이 어떻게 예측이 됩니까? 라고 하면 x1, x2가 갖는 요 값들을 가진 이 동그라미들이 이 점들이 가지고 있는 y 값들의 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의사결정 나무가 만들어졌고 요 영역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x2를 기준으로는 제일 처음에 0.3025보다는 컸고요. x1 기준으로는 0.88보다는 작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는 작았고 이쪽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또 작았고 x1보다도 작았고요. x1이 0.48보다도 작았고요. x2가 이제 0.46보다도 또 작았으니까 이 영역이 바로 이 리프노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학습 객체들의 y-값의 평균값, 이게 바로 리그레션 트리의 예측값 또는 아웃풋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 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면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는 평균값으로 다 예측을 하기 때문에 트리가 약간 이제 회귀 모형 같은 경우에는 계단식의 함수가 추정이 됩니다. 이런 주황색 점들이 실제 데이터라고 했을 때 뎁스를 2까지만 가게 되면 이러한 리그레션 함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뎁스를 5까지 키우면 막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들까지 다 따라가는 약간 모양이 좀 이상해 보이는 연두색 회귀선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그레션 트리는 이 프로세스는 리커시브 파티셔닝과 프루닝에 대해서 분류 모형하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뭐만 다르냐? 임퓨리티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만 다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데이터 영역이 있어서 x1을 기준으로 해서 10보다 작은 쪽 5개와 큰 쪽 5개로 영역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y 값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추정되는 y 햇이 10이고요. 이쪽은 추정되는 y 햇이 20입니다. 분기되기 전에는 당연히 y 햇은 15였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상황에서 불순도는 이제 평균값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um of squared error, 제곱 오차, 제곱합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분기 전에는 이 모든 값들에 대해서 15하고의 차이를 계산해서 빼서 제곱합니다. 그러면 300이 나오고요. 분기 후에는 왼쪽은 10하고의 차이를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20하고의 차이를 계산하면 왼쪽은 sum of squared error가 10, 오른쪽은 40이 나와서 합치면 50이 나옵니다. 그러면 분기하기 전과 분기한 후에 이 sum of squared error의 차이가 250이니까 이게 바로 information gain이 되고요. x는 요거는 어떤 의미냐? 다시 한번 말하면 x1은 10보다 크다 또는 10보다 작다라는 기준으로 영역을 분할했을 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효과를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선형 회귀 분석에서 수행을 했던 토요타 코롤라 자동차에 대한 회귀 모형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용 기간이 31.5개월보다 더 짧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78대가 있었는데 대략 평균적으로 18,191유로로 팔렸으니까 이게 적정 가격이에요. 이런 거고요. 지금 보면은 변수가 딱 사실 2개밖에 안 쓰였는데 제일 끝단까지 가보겠습니다. 사용 기간이 31.5보다 더 긴데 52.5보다도 더 길고 마력은 93.5마력보다 더 높으면서 사용기간이 58.5보다도 더 길면 거기에 해당하는 82대의 차들은 9502유로만큼의 가격으로 평균적으로 팔렸으니까 만약에 당신 차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이 정도 가격이 적정 가격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의사결정나무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요. 실무적으로도 활용하기가 쉽습니다. 여러 가지 전처리들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룰들, 생성된 룰들 역시 우리가 룰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해하기 쉽고 임플리멘테이션 하기 쉬운 쪽으로 만들어집니다. 나머지는 이제 마이너한 이제 장점들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근데 이 단점이 얘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교과서나 그 책들에서 단점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굳이 단점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horizontal door vertical split을 하지 못한다. 이거 대신에 반대급부로 우리가 설명력을 얻었기 때문에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 핵심은 뭐냐면 한 번에 하나씩의 변수만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변수 간의 인터랙션을 우리가 캡처할 수가 없게 되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변수를 하나씩만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 단점은 그림으로 보면 사실 이런 거거든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대각선으로 그을 수 있으면 한 번에 쭉 그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축의 수직으로 선을 그어야 돼서 이렇게 그어야 된다. 이게 꼭 단점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력이 필요 없이 이걸 구분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그냥 로지스틱 리그레션 쓰면 한 번에 선 하나 딱 그어가지고 분류할 수 있으니까 괜찮겠죠. 굳이 설명력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의사결정나무에 대한 이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